오늘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성혜영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연금 개혁 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 소득 보장인데요. 주로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가 세대 간 공정이고요. 두 번째가 세대 간 공정을 추구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론입니다. 아까 이제 오건호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사전에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 제기와 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 그 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세대 간 공정이라는 개념을 오늘 발표 주제에 이제 담아봤습니다. 지금 세대 간 공정이라는 주제는 모든 다른 국가들이 연금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1998년에 이제 연금 개혁을 실시할 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안정적이고 공정한 제도의 구축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연금 개혁을 실시를 했고요. 이때 이제 기본 원칙이 재정적 안정,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제도와 근로동기 강화, 그리고 이제 개인별 적립액 증대 이런 이제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연금 개혁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영국에서 연금 개혁을 할 때도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노후 안정을 위한 새로운 연금 제도였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제 기본 원칙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의 연금 개혁의 공정성의 의미는 저소득 보호나 여성 보호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 노사 간의 공정성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 공정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2017년에 연금 개혁을 했을 때도 그때 이제 캐치프레이즈에 정적 연금을 위해서 그리고 연금 재정과 세대 간 공정을 위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기본 원칙에 세대 간 공정을 담지는 않았지만 이때 연금 개혁 방안을 이렇게 발표했었던 이제 정부의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의 연금 제도의 문제들을 후세대에게 부담을 남길 수 없다.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정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는 내용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연금개혁에서도 이제 모두를 위해서 더 공정하게, 더 단순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연금개혁을 진행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기본 원칙을 보시면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대 간 공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이제 원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국가들의 자구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역시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이 우리 이제 연금 제도에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제 공적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연대라는 건 후세대가 선세대를 부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좀 이제 인구가 더 많은 후세대가 선세대를 위해서 연금 제도를 지탱해 주는 게 이제 과거의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이었다면 현대의 지금의 이제 연금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세대 간의 연대의 개념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후세대도 선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연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프랑스에서 연금개혁 추진할 때, 그때 이제 2019년 당시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역사상 이제 가장 최장기 파업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젊은이들과 연금 사각지대 놓인 이들을 위해서 개혁이 불가피하고 철회의 뜻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2004년 개혁의 내용도 보면
그 일본은 세대 간 소득 이전을 통해 수급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해 왔다. 근데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전례 없는 불신으로 이전의 연금 개혁을 답습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이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연금 개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전의 연금 개혁을 답습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해왔냐면 그 이제 수급자들에게 지급해줄 그 연금액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올해 그러니까 뭐 내년도에 그 연금을 지급해줄 그 이제 기금이 부족하다 하면 이제 보험료를 올리고 또 보험료를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만 연금 개혁을 추진을 해 왔었는데 어떤 전면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2004년 대개혁 때 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 간 공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느냐, 급여 측면에서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 방식 법정연금의 보험료율 변화율을 반영하고요. 또 이제 지속 가능 인자는 사실 제도 부양비의 변화율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산식을 보시면 법정연금 기준연금액은 이제 전년도 기준연금액의 이제 임금 상승률을 통해서 이게 재평가를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보험료 변동률을 이제 포함을 시킨다는 건 작년에 이제 보험료가 예를 들어 뭐 18%였는데 올해 뭐 18.3%로 인상됐다. 그 다음 해에 뭐 19%로 인상됐다 이러면 그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 인상분만큼 급여액에 그 변동률을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변동이 뭐 2%가 됐다. 그러면 이제 0.98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후세대가 이 그 연금 제도를 지탱하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쵸. 후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선세대의 급여에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제도 부양비의 변화라는 건 그만큼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제 그 수급자들이 같이 안고 있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이거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데 그 원칙적으로 재평가는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주던 연금액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이제 구매력을 확보해 주는 게 사실 원칙인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보다 이제 더 높다. 즉 뭐냐면은 이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생산 인구의 임금 수준이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기존 수급액도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은 또 다른 이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대여명 계수를 적용한다던가 뭐 이제 자산과 연금 부채의 비율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각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의 특성에 맞게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을 이제 확장시킨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한번 보면 아까 이제 오건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1차 베이비 부머를 이제 63년생까지 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64년생부터 한 4, 5년 정도를 2차 베이비 부머 인구에서 빼셨는데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 집단까지 그냥 다 넣어서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를 다 이제 그 2차 베이비 부머로 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보시면 그 1, 2차 베이비 부머를 전체 다 합했을 때 한 1,660만 명 정도로 현재 전체 인구의 한 32.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끝나는 시점이 2034년 정도라고 보면 그 이제 2차 베이비 부머까지 싹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2036년경에 이제 우리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인구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36년경에 이제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를 하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정부안 같은 경우에 요 시기 정도에 좀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시키는 안의 하나로 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멀기는 하지만 그 우리가 또 이제 연금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본다면 72년이 되면 2072년이 되면 그러니까
인구의 50%가 노인이 됩니다. 이거는 즉 인구의 50%가 연금을 수급한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입자가 그만큼 줄어든 건 예견된 상황이라서 향후 한 25년 이후면은 2050년경이면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가 역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 이제 국민연금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 재정 균형의 필요성에 이렇게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건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재정 균형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그 지금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부분 적립 방식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한 기금을 보유를 한다는데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 전제인데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부분 적립 방식이라는 건 일정 정도로 기금을 유지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재정 균형은 그 이제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70년 후에 적립 배율을 제시하는 걸 통해서 장기 재정 균형을 추구를 해왔는데, 그 2차 재정 계산 때를 보면 그때 이제 2차 재정 계산을 하고 그거에 이제 이어서 이제 2차 연금 개혁을 2007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보험료율 제한을 할 때 한 13% 가까운 이제 보험료율 제한을 정부에서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그 소득 대체율 40%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13% 보험료를 올렸어야 되는 그 누적분이 사실 2024년인 지금까지도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이제 27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27세 밑에까지는 좀 적용 제외로 보고 27세부터는 이제 당연 적용자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 27세가 지금 보면 한 1980년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냈었어야 되는 4%의 보험료가 한 17년 정도 누적되어 온 상태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어떤 세대 간 공정 관점에서 자동조정 장치를 접근을 해 본다면, 사실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방식이라는 이 부분 적립 방식은 적립적인 요소와 부가방식적 요소를 이제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감소율을 적용을 한다는 건 사실 이제 부가방식적 요소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기수급 연금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다가 가입자 감소율을 반영을 시킨다는 건 지금 내고 있는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수급액에 연동을 시키는 것이고요. 기대여명을 만약에 이제 급여 연동에다 반영한다면 이거는 사실 적립 방식적 요소기 때문에 내가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연금을 받게 되는 총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최초 연금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기대여명에다가 그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목표 지급률하고 이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즉 이제 명목 소득 대체율이 건드려지는 좀 약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핀란드 지급률 같은 경우에 1.5%인데 최종적으로 급여를 이제 급여를 줄 때 여기에 이제 기대여명 개수를 곱해지게 되면 사실 지급률이 1.5%보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게 돼서 이제 최초 연금액에다가 이제 적용할 때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한 대로, 그러니까 세대 간 형평성 이런 관점에서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걸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빠른 발동을 통해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 이제 빨리 종료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세대가 부담했어야 될 그 미부담 보험료,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제 차등 보험료하고 원칙적으로 어떤 이제 그 논리와 그런 기조를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이제 빠른 발동과 빠른 이제 종료로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계속 이제 얘기하지만 이거를 그 급여 자정 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재정 균형은 달성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총체적인 문제가 특히 이제 재정 균형 면에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달성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료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라는 그걸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사실 이제 문제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일본 사례를 참조로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소득 대체율 50%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자동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1968년생이 1988년부터 40년간 이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그 명목소득 대체율을 계속 이제 누적해서 보면 한 55.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계산해 본 거니까. 그리고 이제 80년생 같은 경우에는 47.3%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쭉 명목소득 대체율을 누적을 해보면 한 45%가 되는 시점이 그 1985년생인 65세가 이제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 뭐 발동해서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가 지금 42%의 소득 대체율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하더라도 이보다는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아까 이제 그 핀란드처럼 이렇게 1.5%에서 그 지급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시점까지 발동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율 인상에 추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그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5% 정도라고 이제 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에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지역가입자하고 사업장가입자가 그 단일 제도 안에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3%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지금의 이제 노동시장이나 고용 형태 다양화 그리고 또 이제 지역가입자들을 포괄해야 되는 이 국민연금의 이런 숙제에서 이 이상을 부과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건 정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했고 15%와 18%까지를 제한할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 근데 그걸 따져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가 다 같이 들어있는 함께 들어있는 그런 공적연금 제도를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캐나다나 미국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지역 가입자와 그 사업장 가입자가 한 제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험료를 보면 뭐 11.9%, 뭐 10% 내외 이런 수준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율이 굉장히 높은 독일 같은 경우에 거기가 이제 최대 보험료율이 22%인데 법정연금의 그 자영자를 포괄하는 거를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자영자들도 법정연금에 가입해라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율 18.3%지만 그거는 사업장 가입자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거고 그 지역 가입자들에게는 별도의 이제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최대 보험료를 올린 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든지 안 하든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이제 논의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좀 사실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올리면서 이게 같이 도입이 된 것이지 그 18.3%까지 보험료가 다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2%까지 보험료가 다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제 함께 이게 그 도입과 그 자동 조정 장치와 보험료율이 함께 도입돼서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또 뭐 그 재정 균형 자체가 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만약에 이제 이거에 동의를 못 한다면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조세 투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정교한 방식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상당히 지금 이제 정부안 발표된 이후 논란이 이제 큰 사항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선세대와 후세대 간의 어떤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이걸 도입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하고 적용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토대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급의 감소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불안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입 시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작동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고, 저 자료집에 오타가 있는데요. 거기 자료집에 스웨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웨덴이 아니라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 상승에 경제 성장이나 이제 보험료 변동을 추가하는 이걸 도입을 했다가 이제 거의 뭐 한 5년 만에 이거를 이제 물가 상승만으로 이제 재변경한 사례가 있었고, 또 이제 도입과 폐지를 또 반복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도가 창설된 이후에 몇 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걸 도입하는 게 맞냐, 60년 이후에 도입하는 게 맞다, 뭐 70년 이후에 도입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신데, 사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국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압축적인 고령화를 이제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인상 시기를 좀 몇 차례 놓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도를 몇 년에 우리가 시작했냐는 사실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보장 부분인데요. 소득보장 부분에서 국민연금의 보완제로서의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 기간 존속하는 것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지금 한 GDP의 1% 정도를 기초연금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금을 납부할 기회 자체가 없었거나 그 다음에 연금액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2040년 정도에 이르러서야 한 72.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국민연금, 저연금, 그 다음에 무연금자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소득 대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했을 경우 소득 대체 45%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 시의 노인 빈곤율도 사실 기초연금을 이제 좀 더 높이는 게 더 이제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안대로 생계급여 감액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빈곤율 감소의 효과는 더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후세대를 위한 급여 자동 조정 장치를 재정 평가 기간 초기에 발동을 한다면 이제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연금 상승분이 상당 부분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40%는 빈곤한 노인이고 그 중에 이제 30%는 또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추구하면서 또 국민연금의 어떤 급여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지금 이제 소득 감소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금소득세 공제 인상이라던가 건강보험료 공제 인상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좀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이제 무연금 저연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또 기초연금의 역할은 국민연금의 보완제로서 좀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성격에 맞는 그런 노후소득 보장을 생각한다면
그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이기 때문에 이거의 그 성격에 맞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가입 기간의 확보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소득대체율 인상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안하고 그 특위안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크레딧 제도나 보험료 지원 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국민들이 좀 이제 알 수 있도록 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들을 통해서 최소한 3년 내지 5년의 이제 가입 기간은 사전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 그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크레딧 제도는 이제 사전 지원 제도로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 좀 전적으로 좀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의 확대는 그 비례연금에 대한 국고 비중의 확대 방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정 안정 목적이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조정 역시 이제 그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사업장 임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 9%를 지금 자기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이 조정이 된다면 그 60세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자기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가입 기간을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발표된 연금 개혁안 중에서 그 자동 조정 장치를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동 기간 동안에 그 감소하게 될 국민연금 소득에 대한 봉합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이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이외의 제도로의 변경은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DC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틀은, 그러니까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기금은 반드시 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DB 방식의 존속을 하는 내에서 그 재정 안정화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을 확정해서 그 재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존속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